돈이 중요하지. 자, 저를 한번 봐주세요. 위임은 사무처를 맡기는 것이 정 헷갈리면요. 변호사 소송위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위임은요. 무상일 수도 있고 유상일 수도 있어요. 멋일 수도 있고 멋일 수도 있다고요. 근데 증여는 무조건 무상이고 사용대차도 무조건 무상인데 자, 위임은 유상일 수도 있고 뭐예요? 무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유상이면 유상계약, 무상이면 무상계약이 됩니다. 자, 680조. 위임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해서 사무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생깁니다. 자, 사무 처리 맡기는 것이 뭐라 그랬죠? 위임. 자, 위임은 당사자 일방. 자, 이때 맡겨주는 것이 위임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위임장을 종이에다 쓸 때 잘 쓰세요. 위임장입니다. 그래서 위임인이 여러분이고 그 위임을 맡김을 당한 사람이 수임인이라고 쓰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래서 상대방, 즉 수임인에 대해서 사무처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자, 한쪽만 채무를 부담해. 누구만? 한쪽만. 자, 그래서 편무, 낙성, 무상계약입니다. 근데 대가가 있다면 무슨 계약으로 바뀐다 그랬죠? 유상계약으로 바뀝니다. 위임에 관한 규정은 부재자의 재산 관리, 피후견으로 재산을 관리하는 법정후견인, 자의 재산을 관리하는 친권자, 상속 재산을 관리하는 상속인 또는 후견인 등 타인의 사물을 관리하는 경우에 준용됩니다. 판례는 지입계약관계, 공사감리관계, 보증, 의뢰, 계약관계 등에서 이임관계를 인정하는 반면 콘도미니엄 시설 이용관계, 인재, 소개업체에서 이임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판례의 얘기죠. 자, 이무 법적 성질. 아까 뭐실 수도 있고 뭐실 수도 있다고 했죠. 이임은 원칙적으로 무상계약이다. 그러나 특약으로 뭐 할 수도 있어요? 유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임은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활동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수단 채무의 성격이 강한 데 비해서 도금은 이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결과 채무의 성격이 있습니다. 자, 이임의 성립은 당사자들의 의사에 합친데 위임을 하면 수임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 의무를 지는 자는 위임만 져요, 수임인만 져요. 수임인만 지죠. 그래서 편무계약, 양쪽 다 채무를 지면 뭐죠? 쌍무고 한쪽만 채무를 지면 편무입니다.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탁, 위임은 사무처리의 위탁을 내용을 합니다. 사무에는 자, 법률상 또는 사실상 모든 행위가 포함되며 법률행위, 준법률행위, 사실행위 다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혼인, 이혼, 입양 등 본인이 직접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가족법상의 행위를 내 대신 권한을 줄 테니까 이혼해 주시오. 그런 거 안 돼. 자, 그래서 가족법상의 법률행위, 즉 신분행위는 이임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신분행위에 관한 신고, 소송, 절차 수행 등의 사무는 이임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신분행위에 관한 신고 같은 것은 법무사한테 맡겨서 할 수도 있죠. 소송 절차 수행 같은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자, 무상의 원칙. 보수의 지급은 이임의 요건이 아닙니다. 그러나 거래계에서는 통상적으로 타인한테 사무 처리를 맡길 때는 대가가 있는 거죠. 소송이임을 생각하면. 수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임인에 대해서 보수를 청구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특별한 사정, 근데 보수의 지급이 약정되어 있다면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임 사무의 처리, 수임인의 성관은 자, 타인의 사무를 처리할 때는 자신의 사무 처리 수준에 맞춰서 처리하면 될까요? 그보다 저를 봐봐. 업시켜서 처리해야 될까요? 자, 이걸 무슨 주의 의무? 성관주의 의무. 원래 성관주의 의무를 완벽하게 설명한 것이 이쪽이에요. 그래서
수임인은 이임의 본질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이임 사무를 처리해야 됩니다. 자, 복인권에 대한 잠시 우리 있죠. 대리권 수여를 보통 대리권 수여로 하지 않고 위임장으로 보통 쓰잖아요. 안 그래요? 위임장으로 써주잖아요. 그러니까 위임하면 자, 이것이 대리권 수여하고 결합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본계약인 이임계약과 대리권 수여는 별도로 생각하라. 이것은 이제 대리권 할 때 공부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대리에서도 대리인이 한 번 더 대리하는 걸 복대리라고 하죠.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과 책임으로 서니만 본인의 대리인이다. 이렇게 막 공부해서 서로 기쁨을 나눈 적이 있었어, 없었어? 있었죠. 응? 그래? 천재야. 반복해도 안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거든. 자, 천재. 자, 그러면 여기서도 복임권에, 거기에서도 복대리를 선임할 때 포괄적 복대리는 안 된다 그랬죠. 그죠? 여기도 똑같습니다. 수임인은 위임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 없이 제3자로 하여금 자기에 가름하여 이임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없습니다. 자, 이 조문은 당연히 거꾸로 읽어야 돼요. 자, 거꾸로 읽어볼게요. 수임인은 이임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제3자로 하여금 자기에 가름하여 이임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알겠어요? 예, 이것은 법조문을 반대로 읽어야 되는 법조문이에요. 수임인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이임 사무를 처리하게 하는 경우, 자, 대리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자, 그래서 포괄적 복대리권은 인정 안 됩니다. 알겠어요? 수임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임무. 자, 유상 수임이든 무상 수임이든 관계없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임으로 타인의 위임 사무를 잘 처리해야 됩니다. 자, 복인권의 제한. 수임인은 이임인의 승낙이나, 자, 아까도 했지만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제3자에게 이임 사무를 처리할 때는 자, 민법의 대리권에 관한 규정, 복인권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준용됩니다. 따라서 수임인은 이임인에 대해서 복수임인의 선임 감독에 대한 책임을 지며 수임인이 이임인의 지명에 의해서 복수임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지명된 그자가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서 이임인에 대한 통지나 그 해임을 태만할 때가 아니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이 안 나서 그렇지 복인권 할 때 다 공부했던 거야. 자, 이런 걸 딱 읽을 때마다 뭘 생각하죠? 기억 상실증 환자가 참 고통스럽겠다는 생각 들죠. 그죠? 복수임인은 그 권한 내에서 이민을 위하여 이임 사무를 처리하고 이민이나 제3자에 대하여 수임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를 집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있죠. 위임할 때 실제로 대리권 수여할 때 임장을 써준다고 그랬죠. 서로 거의 있죠. 이임하고 대리를 동격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 대리가 다 기억이 안 난다. 대리에 관한 규정이 기억이 안 나니까 저절로 와서 공부되는 것이 별로 없죠. 걱정하지 말라고. 자, 반드시 극복할 날이 있습니다. 자, 부수적 의무입니다. 보고 의무. 자, 물어봅시다. 사무처리가 한 방에 끝날 수도 있겠지만은 사무처리를 진행하는 과정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죠? 그러면 사무처리를 진행하는 과정을 자, 이 수임인은 위임인한테 보고를 해야 될 의무가 있어야 맞겠죠? 읽어보세요. 수임인은 이의무 청구가 있을 때 이임사무 처리 사항을 이의무 청구가 있을 때 이임상 청구가 있을 때요. 보고하세요. 이렇게 보고하고 이미 종료할 때 지체없이 그 전과 말을 처음부터 끝까지라고 전말을 보고해야 됩니다. 자, 처리 사항을 보고하고 종료할 때는 전과 말을 다 보고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취득물 인도 의무.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수의민 입장에서 자, 이민을 대리해서 뭔가 행위를 할 때 이런 수도 있겠죠. 취득물 같은 것도 있겠죠. 그죠? 취득물은 지가 써버려야 될까요? 써버려야 된다. 자, 수의민의 취득물에 등의 인도 이전 의무입니다. 자, 그 유무 수준이 서로 맞는 거예요. 수의민은 위임사무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 기타 물건 및 그 수취한 가시를 이민에게 인도해야 합니다. 수의민이 이민을 위하여 자기 명의로 취득한 권리는 이민에게 이전을 해줘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금전 소비의 책임. 수의민의 금전 소비의 책임. 자, 지가 돈을 써버릴 수도 있어. 그래서 이제 수의민이 이민에게 인도할 금전 또는 이민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할 금전을 자기를 위하여 소비할 때는 소비한 날 이후에 이자를 지급해야 되고 그 손해가 있다면 몽창 배상해야 됩니다. 몽창 다 배상. 이민의 의무입니다. 보수 지급 의무. 잠시 제가 아까 있죠. 강의할 때 위임은 원칙적으로 무상이지만 보통은 유상을 상상하면서 공부하시라고 그랬어요. 알겠어요? 유상을 상상하면서 공부해요. 원칙은 무상이지만 유상을 상상하면서 공부해야 되는 이유. 여기 써졌죠. 무슨 지급 의무?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이제 무상 위임인데 대부분은 보수에 대한 약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고 해줘. 소송이임 같은 거. 그 다음에 뭐죠? 어떤 법무 처리를 법무사한테 맡기는 것 같은 것이 이임이거든요. 근데 맨입에 됩니까? 돼? 안 되죠. 여러분 나중에 소장 되고 나면 관리비 못 받는 것에 대해서 자, 그거 지급 명령 같은 거 해야 되잖아. 그러면 누구한테 맡겨야죠? 법무사한테 맡겨도 되고, 자, 본인이 직접 해도 돼요, 사실은. 그러면 본인이 직접 하면 한 12만 원 정도 드는데, 법무사한테 맡기면 45만 원 달라고. 근데 잘 생각하고 해야 돼. 돈을 아끼는 것이 관리비는 전략될 수 있는데 쓰잘데없이 건수가 생길 것 같다 그러면 아예 있죠. 맡겨 쓰는 게 더 나아요. 안 그래요? 알아요. 하여튼 있죠. 가장 말 많은 곳이 뭐예요? 어, 자, 저는 제가 직접 다 했습니다. 관리, 자, 소장은 아니었어도 관리단 대표로서 제가 다 소송 다니고 변호사 한 번도 쓰지 않고 잘했죠. 근데 나중에 원망만 들읍니다. 패소도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런데도 지가 아는 변호사 썼으면 오늘 어느 정도 더 반대 손해배상을 더 받을 수 있니 어쩌니 시끄러워 미쳐볼 뻔했어요. 자, 수의민은 보수 청구권. 수의민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이유민에 대해서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 이 말 거꾸로 읽어야죠, 당연히. 자, 뭐죠?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제목도 뭐예요? 보수 청구권이라고 되어 있잖아. 수의민이 보수를 받을 경우 이임 사무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이를 청구하지 못합니다. 자, 사무 처리를 위임받은 거니까 사무 처리가 끝나야 되죠. 그러나 기간으로 보수를 정할 때는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의민이 이임 사무를 처리한 중에 수의민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이임이 종료될 때 수의민은 이임이 처리한 사무 비율에 따라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데 자, 소송임에서는 이런 경우가 많이 생겨요. 지금 1심에서 자, 1심의 소송 관계를 유지하고 승소하면 성공 보수로 얼마나 주겠다고 했는데 중간에 채권자, 채무자가 타협해 버릴 수도 있죠. 그죠? 화해를 해버릴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소송 진행할 이유가 없잖아. 그러면 변호사 비는 안 줘도 되냐? 그동안에까지 일했던 것에 대한 비용은 달라고 하나? 달라고 해요. 자, 보세요. 무상이 원칙이지만은 지금 이렇게 계속 유상적인 설명들이 계속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상상을 하실 때는, 위임 상상을 할 때는 원칙은 무상이지만 유상을 상상하시면서 공부하라 그랬죠.
위임은 무상의 원칙이지만 보수에 관한 특약이 있는 경우는 위임인은 보수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보수지급 시기는 특약에 의하고 특약이 없는 경우 이임 사무가 끝난 후에 지급, 사무 처리가 끝난 후에 지급합니다. 기간을 정한 보수의 경우는 기간이 경과할 후에 지급하면 됩니다. 수임인은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이임이 종료될 때 수임인은 자기가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라 보수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수임인은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이임이 종료될 때 수임인은 자기가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라 보수를 청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구 잘못으로 종료된 거야 지금? 수임인 잘못으로. 비용 성급 의무. 수임인의 비용 성급 청구권입니다. 이임 사무 처리에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위임인은 수임인의 청구에 의해서 수임인의 청구에서 성급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법원의 인지대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가면 분명히 수임인은 도급인한테 인지값이라든지 이런 걸 먼저 달라고 할 거예요. 변호사 임해 보시면 그럴 수 있어요. 필요비 상환 및 채무 대변제 담보 제공 의무입니다. 수임인이 이임 사무 처리에 관해서 필요비를 지출할 때 무슨 비 지출? 필요비를 지출할 때 이임인에 대해서 지출한 날 이후에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임인이 이임 사무 처리에 필요한 채무를 부담할 때 이임인에게 자기에 가름하여 이를 변제하게 할 수 있고 그 변제가 변제에 있지 않을 때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수임인이 이임 사무 처리를 위해서 가실 없이 손해를 받을 때 누구한테 배상을 청구해야 될까요? 이임인한테 배상을 청구합니다. 이임의 종료 원인입니다. 이임의 상호 해지의 자유. 사무 처리를 맡기는 것은 언제까지나 그만하자 우리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임기한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요거 중요한 점이에요. 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할 때 그러니까 언제든지 해지를 할 수 있는데 상대방이 못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했다고 그랬어요.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할 때는 해지를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해지를 할 수 있어 그래도 불리한 시기에도 근데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사망, 파산 등과 이임 사무의 종료입니다. 이임은 당사자 한쪽의 사망이나 파산으로 종료됩니다. 그러니까 둘 쪽에 누가 파산돼도 종료돼요. 수임인이 성령 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경우에도 여러분 피성년 후견이 피한정 후견이 이렇게 있죠. 그러면 피성년 후견이 거의 지속적으로 정신의 지체가 문제가 생긴 사람이죠. 맛이 더 간 사람이에요. 그럴 때 수임인은 더 이상 무엇을 할 수 없어요. 이임관계 사무처리를 담당할 수 없습니다. 해지.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특별한 이유 없이 해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불이익한 시기에 해지할 때는 출제자가 뭐라고 낼 것 같아요? 불이익한 시기는 해지할 수 없다고 문제를 낼 것 같죠? 불리한 시기에도 뭐 할 수 있어? 해지할 수 있어. 해지할 때는 해지는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상대방한테 무엇을 해줘야 된다고요? 손해를. 기타 종료의 원인은 위임인이 사망 파산, 수임인의 사망 파산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수임인이 맛이 가버렸어. 어떻게? 성년 후견 개시가 되었다고 그랬죠. 그러면 동의 받아도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관계가 됐어. 근데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위치에 있다. 말이요, 막걸리요. 무슨 막걸리 좋아하시죠? 지평 막걸리예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임계약의 종료의 특징. 종료 후의 법률 관계. 이임 종료 이후에도
수의민이 빨리 처리해야 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긴급 처리라고 돼 있어요. 이임 종료 경우에 급박한 사정이 있을 때는 수의민, 그 상속인이나 법정 대리인은 위임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 대리인이 이임 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무 처리를 계속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이임의 존속과 동일한 요력이 있다. 자, 뭐라고 그랬죠? 이임의 종료 시 긴급하게 처리할 사항이 있으면 이임관계가 종료된다는 거예요. 계속된다는 거예요. 계속된다는 거예요. 자, 이임 종료에 대한 요건. 이임 종료의 사유는 이를 상대방에 통지하거나 상대방의 일을 한 때가 아니면 이로써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위임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15가지의 전용계약 전체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같이 한번 해봐요. 매매, 임대차, 도금, 위임. 자, 바로 관리사무소장님이 15가지의 전용계약 중에 가장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4개만 뽑아서 공부하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죠? 아무래도 이제 관리사무소장님은 타인의 사무도 처리하는 위치에 있고 또 도급을 직접은 아니더라도 자, 대표단의 의사에 따라서 도급도 해야 되고 매매나 자, 임대차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니까 그래요. 자,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을 뭐라고 그래요? 원인 없는 이득. 자, 이거 부당이득인데 단독주택 1억짜리가 갑과 을 사이에 매매 계약을 체결해서 자, 매매대금 1억이 지급되면 자, 단독주택의 소유권은 을 앞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매매계약 당시의 이자가 자, 절대로요. 제한 능력자거나 아니면 을과 갑 사이에 통정의 표시가 있거나 아니면 사기나 강박이나 착오,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 그런 이유로 취소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이 매매계약이 소급하여 뭐가 되는 거죠? 소급하여 무효가 됐습니다. 그러면 소유권 이전과 대금 1억의 지급은 뭐가 됐죠? 소급하여 무효가 됐으니까 처음으로 돌아가서 무효가 됐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법률상 원인 없는 뭐가 된 거야? 이득이 된 거죠? 그죠? 그러면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을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이제 부당이득 반환으로, 그렇죠. 부당이득 반환으로 해줘야 된다는 문제가 생기죠. 자, 이것이 이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의 문제입니다. 부당이득. 읽어봅니다. 부당이득이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경우 그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정 채권 관계를 부당이득 제도라고 합니다. 부당이득이 존재하는 이유. 민법상 부당이득 제도는 제하가 정당한 권리자에게 기속되지 않는 경우 그 부당성을 시정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즉 정당한 이유 없이 재산적 이득에 대해서 공평의 원칙에서 시정 내지 균형을 깨하는 것이 부당이득의 제도적 취지입니다. 자, 부당이득의 법적 성질. 자, 기억을 해봐요. 우리는 용태와 사건으로 나누었었어요. 법률 사실을. 기억납니까? 자, 사건은 시간의 경과, 사람의 출생과 사망, 그리고 부당이득. 꼭 공부해 놓자고 했어, 안 했어? 했다고 해줘. 자, 부당이득은 사건에 속합니다. 그리고 용태는 다시 외부적 용태, 내부적 용태. 내부적 용태는 선의악이고 외부적 용태는 적법행위, 입법행위. 입법행위 안에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가 있었어요. 그러면 불법행위는 언제요? 다음 시간에 하는 거죠. 알겠어요? 그렇다고 해줘. 자, 그리고 이제 적법행위는 잘 아시겠지만은 의사표시, 즉 법률행위와 준법률행위로 나눠지고 준법률행위는 의사의 동지, 간념의 동지, 감정의 표시가 있는데 옆 사람한테 얘기 좀 해봐.
선생님 저거 들어본 적 있어? 귀에가 딱지가 앉았는데 기억은 안 나죠? 어,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부당이득은 사건, 자, 그리고 일종의 법정 채권입니다. 일반 부당이득의 성립 요건입니다.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명음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자, 이익만 얻어서는 안 돼요.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뭘 가해야 돼요?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 줘야 됩니다. 자, 법률상 원인의 흠결입니다. 자, 부당이득에서는 자, 법률상 원인의 흠결. 자, 첫째, 부당이득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수익자의 수익에 법률상 뭐 없어야 돼요? 원인이 없어야 돼요. 여기서 법률상 원인이란 반환 의무자에 의한 일정한 이익의 취득을 법률상 정당화하는 사유 내지 이익을 보유할 권한을 의미합니다. 법률상 원인 없이란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형식적 법률적으로 반환 의무, 즉 수익자에게 기속하는 것으로 되는 이익을 반환 청구자, 즉 손실자에 대한 관계에서 또 그대로 보유하는 것이 공평이나 정의의 이상의 반환을 의미합니다. 이득의 손실자의 급부행위에 의한 경우 판단기준, 법률상 원인, 출현 행위의 원인, 즉 출현의 경제적 목적을 의미하는데, 자, 법률상 원인 없이 하면 처음부터 목적이 없는 경우, 계약이 불성립되거나, 그러면 뭐예요? 계약이 불성립이 되거나, 아니면 무효나 취소, 해제가 되거나, 이런 것은 원인이 없어진 거죠. 다 소급여가 있어. 목적의 부도달, 장래 성립할 목적을 위하여 급부가 행해졌으나 그 목적이 불성립으로 끝난 경우, 그 다음에 목적은 소멸의 경우, 이득이 기타 사유에 의한 경우, 불평의 관념에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분류하는데, 수익자, 이득이 수익자의 사실행위, 수익자의 법률행위, 수익자의 집행행위, 이득이 손실자의 비의사적 행위, 이득이 제3자의 행위로 생기는 경우, 이득이 의사의 사실적 결과로 생기는 경우, 자, 이득이 직접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 자, 이거 아인슈타인 고리다가 밥 비벼 먹어도 암기가 안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법 표현이요, 제1판단 기준은 뭐도 없이 이득이 있는 거예요. 법률상 원인이 없다라는 거. 대표적인 사례로 제가 뭘 들었죠? 무효나 취소나 불성립이나 등등입니다. 여러 가지 사유로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은 있을 수 있다. 이 정도로.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걸로 인하여 뭘 얻어야 돼요? 자, 이게 제목이 뭐예요? 부당 이득이잖아. 그제? 그러니까 이득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득은 있고, 그거로 인하여 타인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손해가 있어야 돼요. 자, 부당이득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수익자. 자, 이 수익자가 반환 의무자예요. 수익자 반환 의무자가 타인의 제약 또는 노무로부터 전화를 받으셔야 됩니다. 뭐를 받으셔야 돼요? 전화를. 바빠.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정신 차립시다. 부당이득이 성립하기 위해서 수익자 즉 반환 의무자가 타인의 제약 또는 노무로부터 뭘 얻으셔야 된다고 했죠? 이득. 타인의 재산. 타인의 재산이라 하면 현실적으로 이미 타인의 재산으로 기속되어 있는 것만 아니라 당연히 그 타인에게 기속돼야 할 재산도 포함합니다. 이득. 이득에는 소유권 같은 물건의 취득뿐만 아니라 채권의 취득도 포함합니다. 또한 자기 재산으로부터 지출하였어야 할 비용의 전략도 어디에 속합니다? 이득에 속합니다. 자, 수익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법률 행위에 의하든 사실행위에 의하든 또는 손실자, 수익자만의 행위에 의하든 양자의 행위에 의하든 상관없습니다. 첨부와 같이 사람의 행위에 기하지 않는 경우도 해당됩니다. 첨부가 뭐죠? 부하, 보나, 가공이 첨부였어요.
하여튼 있죠. 우리가 공부 중에 이러이러한 경우는 부당이득 반환에 문제가 생깁니다라고 했을 때 그 범위 전체가 다 부당이득과 관련이 있는데 그걸 총해서 여기서 지금 정리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손실. 자, 지금 법률상 원인이 없어질 것. 두 번째 뭐요? 이득이 있을 것. 이득을 얻은 만큼 상대방은 뭐죠? 손실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러한 이득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주고 부당이득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수익자의 이득에 의하여 손실자가 손실을 입었어야 합니다. 이득만 얻고 말면요. 돌려줄 필요가 없이 땡 잡았다야. 뭐 잡았다? 땡 잡았다. 그래서 이득은 얻었지만 그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없다면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고 뭔만 잡은 거예요? 땡. 뭔 땡이 가장 좋아? 38강 땡. 돈 준대요? 돈 준대요? 돈 준다고 하니까 급하게 나간 거지. 손실은 수익과 표리를 이루는 개념이고, 자, 수익, 손실, 표리를 이루는 개념이고, 적극적으로 기존의 재산을 감소하는 경우, 적극적 손실과 증가해야 될 재산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 자, 이거 소극적 손실이 포함됩니다. 손실은 노후물을 포함하여 청구권자의 재산에서 생기는 것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손실은 그 사실이 없었더라면 재산을 증가하는 것이 통상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것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자, 취득해야 될 이득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도 어디에 속해요? 손실에 속합니다. 자, 하나만 예를 들어볼까요?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났어. 그런데 임차인이 계속 사용 수익을 하고 있어. 그러면 이제부터는 차임에 대한 문제가 아니잖아. 임대차 기간이 끝났으니까. 나 임차인 아니고 임대인 아닌데, 그러면 타인의 물건을 지금 사용 수익하면서 이익을 얻고 임대인은 뭐죠? 사용 수익을 못 얻고 있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임대인은 무엇을 얻고 있나요? 그렇죠. 받아야 될, 자, 뭔가의 이득, 얻어야 될 이득을 얻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때는 차임에 상당하는 만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거죠. 그죠? 물론 거래계에서는 차임을 더 받는 구조이지만 법적 성격은 그렇다는 거야. 임대차 관계가 없으니까 차임이 아니고 이제는 뭐예요? 부당이득 반환이 되죠. 이해하셨어요? 됐다고 해줘. 어. 자, 이득과 손실 사이에 원인과 결과 관계가 존재해야 돼요. 이걸 무슨 관계? 인과관계. 자, 부당이득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환 의무자의 이득이, 반환 의무자의 이득이 반환 청구자의 손실에 의하여 생겨야 됩니다. 여기서 요구되는 인과관계는 직접적 인과관계일 필요는 없고 그보다 높게 사회관념상 양자 사이의 관련을 인정할 수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득과 손실은 같은 것일 필요는 없으며 그 평가액도 꼭 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손실액이 이득액보다 적으면, 자, 무슨 액이? 손실액이 이득액보다 적어. 잠시 여기서 끝나고 타인의 손실은 없는데 이득만 봤어. 그러면 아까 뭔 땡 잡았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손실자가 없는데 부당이득 반환을 할 방법이 없잖아. 그죠? 근데 이득은 많고 손실이 적어. 그죠? 애기 이득은 200만 원인데 손실은 100만 원이야. 그러면 어디까지 부당이득 반환이 되겠냐? 그냥 이득 200만 원 있고 손실이 없으면 부당이득 반환이 안 된다고 그랬죠. 근데 손실이 100만 원만 있다고 그랬죠. 읽어봐요. 손실액이 이득액보다 적으면 무슨 액의 한도에서? 아까 100만 원의 한도에서만 반환 의무가 발생합니다. 알겠죠? 자, 부당이득의 효과, 이익의 반환을 해줘야 돼요. 부당이득이 성립하면 수익자는 손실자에 대해서 부당하게 취득한 이익의 반환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익이란 구체적 취득 과정의 결과로 생긴 수익자의 전체 재산의 증가를 이익으로 파악하여 어떤 사실이 없었다면 존재하였을 재산의 총액보다 그 사실이 있은 후 현실적으로 존재할 재산의 총액이 증가하고 있는 경우 그 차액을 반환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거는 학설의 대립이 있어서 시험에 안 나올 겁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의 성질입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이므로 반환 의무자는 이행 청구를 받을 때부터 지체 책임을 진다. 자, 기한의 제한이 없으면 이행 지체는 언제 생긴다 그랬죠? 여기 자, 이행 청구를 받을 때부터 지체 책임을 진다 그랬죠? 쌍무계약의 기한 급부의 반환 청구에서 반환 의무 사이에는 동시행 관계가 인정되므로 변제 또는 제공이 있을 때까지 지체 책임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거요. 아까 사례에서 듭시다. 지금 취소권이 행사돼서 법률상 원인 관계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갑은 을한테 목적물이 넘어갔고 을은 갑한테 대금이 지급됐죠. 근데 소급하여 소멸됐으니까 원인이 없어졌어요. 그럼 무슨 이득 반환이 될까요? 부당이득 반환이 되겠죠. 기억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경우 갑은 받은 돈을 돌려줘야 되고 을은 목적물을 인도해 줘야죠. 그죠? 목적물만 먼저 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대금의 지급이 될 때까지 목적물의 인도를 거절해야 돼요. 또 거꾸로 갑은 뭐죠? 목적물의 인도를 받을 때까지 대금 지급을 거절하고 자, 을은 뭐죠? 대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목적물의 인도를 거절해야 되겠죠. 그래서 무슨 이행관계에 있다는 거죠? 동시행관계 있어요. 자,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도 채권의 일종이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소멸시효,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자,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발생과 동시에 행사할 수 있는 채권이므로 시효의 기산점은 청구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시효가 진행됩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의 시효 기간은 보통 몇 년이라고 그랬죠? 민법상 원칙적으로 소멸시효 기간은 몇 년이요? 10년. 그 다음에 상거래를 통해서 나타난 소멸시효 기간은 5년. 행정법상 소멸시효 기간도 5년. 자, 상행위 법률행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급부의 원상회복을 내용으로 하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5년 상사시효에 걸립니다. 민법은 10년이야. 현재 부당이득뿐만 아니라 장래의 부당이득을 미리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자, 부당이득의 내용입니다. 자, 무슨 반환이 원칙이라고 써져 있죠? 원물 반환이 원칙. 자, 무슨 반환이 원칙이요? 원물 반환 원칙. 단독주택을 1억짜리를 갑과 을이 사고 파는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자, 그래서 대금 1억은 지급되고 소유권 이전은 을 앞으로 돼 있어요. 자, 그런 뒤에 을의 사기 강박이 있었어. 자, 그래서 을의 사기 강박이 있으면 갑은 무슨 권을 행사할 수 있죠?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죠. 그죠? 그럼 소급하여 무효가 돼서 부당이득이 반환의 문제가 되는데, 자, 을의 사기 강박으로 이렇게 될 때 사기 강박 당한지를 모르고 이 단독주택을 병한테 1억 5천에 팔았어요. 자, 그리고 병한테. 그래서 1억 5천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제 계산관계가 아주 복잡해졌죠, 지금. 계산관계가 복잡해졌죠. 왜냐하면 저 병이 선의의 제3자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선의의 제3자의 권리는 그대로 취득되어 버리죠. 그런데 어찌 됐건 을의 사기 때문에 갑은 취소권을 행사한 건 맞죠. 그럼 소급하여 뭐가 돼? 무효가 됐죠. 그렇다고 해죠. 근데 목적물을 돌려줄 방법이 없어, 갑은. 자, 을은 뭐예요? 대금 1억을 돌려주면 되는데 갑은 목적물을 돌려줄 필요가 없어. 자, 그럴 때 뭘 돌려줘야 되는가가 문제가 되잖아, 지금. 그렇다고 해줘. 뭘 돌려줘야 되는가 문제죠. 자, 당연히 1억 5천을 돌려주면 됩니다. 이 사람은 1억 돌려주고 이 사람은 1억 5천. 사실은
사기당해서 원래 한 2억짜리 된 것을 1억 5천에 샀겠죠. 자, 읽어봐요. 원물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무슨 반환이 원칙이라는 걸 전제로 깔아줘야 돼. 원물 반환이 원칙인데 불가능한 경우 가액 반환 그리고 전득자의 책임입니다. 수익자가 그 받은 목적물을 반환할 수 없을 때 그 가액을 반환해요. 수익자가 그 이익을 반환받을 수 없는 경우, 자, 수익자로부터 무상으로 그 이익의 목적물을 양수한 악의의 제3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 부당이득의 반환은 원칙적으로 원물 반환이 원칙이고 원물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예외적으로 가액 반환을 합니다. 자, 반환돼야 될 원물은 당초 취득한 대상으로부터 수익자에게 발생한 과실이나 사용이익도 다 포함되는 이익입니다. 자, 원물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수익한 물건을 선의의 제3자에게 매각하여 원물을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 수익자가 얻은 이득의 원물 반환의 성질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 노무, 수익자가 얻은 목적물이 제3자 물건과 부합 혼합함으로써 제3자의 소유로 된 경우 등을 의미합니다. 이런 경우는 무슨 반환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 가액을 반환해줘야 돼요. 악의의 전득자에 대한 특칙입니다. 예를 들어 수익자의 무자력, 소재불명, 현존이익의 소멸, 시효 소멸 등을 이유로 이득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도 있어. 자, 그럴 때 경우에는 반환 청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악의의 전득자가 있다면 그자한테 반환을 청구해요. 악의의 무상 전득자가 있으면 꼭 무상이어야 돼요. 실제적으로는 법률관계가 안 나타나는 겁니다. 자, 악의의 무상 전득자는 업물 반환 또는 가액 반환의 책임을 집니다. 자, 선의의 수익자의 반환입니다. 이거 앞쪽에서 했죠. 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무슨 한도에서 현존하는 한도에서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뭘 붙여서 자, 손해가 있다면 뭐까지 배상을 해야 돼요? 손해까지 배상을 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선의의 수익자의 반환 범위 들어갑니다. 선의의 수익자는 자기가 얻은 이익이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알지 못하는 수익자를 말합니다. 가실의 유무는 불문합니다. 수익자가 선의인 경우는 무슨 이익만 반환하면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돈을 다 써버렸어. 그러면 반환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걸로 살림에 보태 썼어. 그럼 현존 이익이 있는 거예요. 살림에 보태 쓴 것은 자기가 들어갈 돈 대신 쓴 거잖아. 그래서 현존 이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술집에 가서 술 먹어버렸어. 지평 막걸리. 자, 그러면 현존 이익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수익자가 선의인 경우는 현존 이익을 반환하면 됩니다. 현존 이익이나 수익자가 받은 이익이 잔존입니다. 잔존하는 범위. 원물이 훼손된 경우에도 그 상태대로 반환. 이게 현존 이익의 반환의 대표적인 것이에요. 자, 그 집 있잖아, 집. 그걸 그대로 반환하려고 하는데 집이 수리에다가 구멍을 뿡뿡 뚫어놨어. 그러면 그대로 돌려주면 돼요. 현존 이익, 원물이 훼손된 경우도 그 상태로 반환하는 것이 현존 이익이에요. 수익자가 기책 사유에 의해서 훼손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멸실 훼손에 의하여 대상이나 기타 이익을 얻을 때 그것을 반환하면 됩니다. 선의의 수익자에게는 무슨 수취권이 인정되므로, 자, 선의의 수익자는 가실 수취권이 인정되므로 가실까지는 반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사용이익도 반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용이익도 뭘로 본다 그랬죠? 과실로 본다고 그랬어요. 악의의 수익자는 그냥 쪽을 뽑습니다. 악의의 수익자는 자신의 이익 보유가 법률상 원인 없는 것임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고 그 이익의 보유를 법률상 원인 없는 것으로 되도록 하는 사정, 즉 부당이득 반환 의무의 발생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인식한 것만으로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임을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고요. 악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이 전부를 반환하고 악의의 수익자는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고, 더 나가서 손해가 있다면 무슨 배상까지 해야 돼? 손해배상까지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수익자의 악의의 인정 시기에, 자, 악의의 수익자와 선의의 수익자는 엄청 차이가 있잖아요. 그럴 때 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안 때는 그 안 때로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이익 반환의 책임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몰랐던 자는 현존이익만 반환하면 되죠. 그런데 소송을 제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수익자한테. 그 당시에 그래서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할 때는, 자, 함정입니다. 패소할 때부터가 그소 무엇 때부터. 자, 패소하면 소가 제기되고 계속 뭐 답변서 쓰고 준비서면 쓰고 막 왔다 갔다 해서 소송이 진행이 계속 되죠. 그죠? 그래서 그 판결이 선고될 때요, 소 제기 시부터요. 소 제기 시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간주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당이득의 여러 가지 특징을 보시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옵니다.